안녕하십니까. 민생당 당대표 후보 이내훈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우리 당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든 5가지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라고 묻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전은 제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권력구조 개편. 두 번째, 자율경제. 세 번째, 평화로 전진입니다. 일단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 중임제 및 내각형 총리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뭐 영구 집권하기 위한 꼼수다 이러면서 야당에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야당에서는 공격거리였고 여당에서는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짧은 시간 민주화를 이룩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권력 구조가 우리가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급하게 외부에서 들여왔고, 그거를 수정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투쟁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은 그 대통령들의 그 말로를 보면 전부 다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졌음에도,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로가 좋지 않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것에 대한 이제 대안책으로 4년 중임제 그리고 내각형 총리제가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를 봐도 그런데, 어떤 부동산 정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잡고 추진할 수 있기보다는 당장의 급한 미봉책들을 채우기에 급급했거든요. 또 그게 정권이 바뀌면은 180도 반대되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수정이 되고, 그거는 에너지 정책이나 환경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임제를 한다는 거는 4년 후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지만, 만약에 대통령의 정책이 국민의 신임을 얻었을 때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임제를 도입하자라는 취지인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엊그제도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 나와서 이제 부동산 감세 정책을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해야 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각제 총리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인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주로 경제나 교육, 복지, 뭐 그런 내치적인 측면에 한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에게 권한을 분배하자.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정책을 대통령이 발표하면 사실은 양당제 구도가 익숙하다 보니까 대통령에 반대되는 당에서는 일단 반대부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책 변환이란 게 그게 성공하려면은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여론도 따라줘야지 중요한 건데, 그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어서 정책을 실패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당 정치, 대결 정치의 숙명인데, 아무튼 대통령이 발표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투쟁하고 반대하고, 그게 우리한테 익숙한 정치 풍경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각형 총리가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국회에서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최소한의 합의를 거치고, 대통령이 추진하면은 야당에선 야당 혹은 반대당에선 무조건 반대만 하는 단순한 대결 구도에서도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당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서로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들이 많지만은,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은 실제로 협치, 연합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치가 덜 적대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방, 외교 쪽으로 집중을 하시고, 내치에 있어서는 내각제 총리로서 정책을 집행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인 정치, 밀도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각제 총리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지금 민생당이 국회에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은 동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율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알기로는 우리가 자유시장인데 왜 자유시장 아니고 자율시장이냐라고 하면은, 자유시장이란 거는 이제 왕족, 귀족으로부터 시장주의자들로 권력이 넘어오면서 그런 자유주의가 강하게 태동이 됐고, 그리고 사실 최근까지도 자유시장주의, 자본주의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 전까지만 해도 자유진영의 어떤 가장 강력한 이념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을 방치했더니 사회 발전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부터는 양극화도 심해지고 개인의 권리나 행복 추구가 침해당하는 일이 사례가 많다더라 라는 것들에 많은 나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정 자유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는 와중에 사실 그 자유주의, 시장주의라는 거는 많은 나라에서 인간의 노동력 그리고 사회 발전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어젠다였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되, 다만 국가가 좀 더 조정 능력을 키워가지고 시장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미 사실은 출발선이 달라진 거는 뭐 그냥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출발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같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과정이 공평하게 혹은 비슷하게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게 제 나름대로는 자율시장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로 전진입니다. 평화로 전진이니까 딱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남북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북녘의 친구들이 굉장히 못 살고 힘든 상태인데 그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니네 정말 배고파서 힘들겠다. 내가 먹고 있는 거 좀 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글을 썼던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산가족 찾기도 제가 TV를 틀면은 심심치 않게 했었고, 그때마다 정말 온 국민이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정말 통일을 염원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통일 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점점 갈수록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일단 조사에서 나타내지는 부분은 통일에 대해서 그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합치지 않아도 지금 있을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통일을 해야 되냐. 저기 보니까 굉장히 못 살고 통일되면 엄청나게 뭘 퍼줘야 될 것 같고, 맨날 미사일 만들어서 도발하고 위협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저분들하고 통일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프리랜스를 하면서 참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게 프리랜서도 자영업이잖아요. 근데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객이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동일 국가의 어떤 국민들이 1억이 되면은 이제 그 내수시장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만 하다더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 인구가 1.2억이네요. 근데 일본은 그 문화적인 마이너 시장이 되게 넓고, 그게 내수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게 그거를 사줄 내수 시장이 크거든요. 물론 북한과 우리가 내수 시장에 교류한다고 해서 1억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물건을 팔아야 할 시장이 더 넓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남북 문제에서 접근법은 북한을 어떻게 개방경제로 유도할 것이냐가 핵심적인 이슈이고, 결국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국익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가 많이 힘들다라고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사일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는 한은 대화가 진전이 힘들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요. 남북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지금 대만 문제를 놓고도 또 미국이 중국의 경고성 얘기 발언을 하는데 이어서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모와 중국의 항모가 힘겨루기를 한다고는 할 수 없고, 왜냐하면 미국이 훨씬 아직은 우월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긴장 관계가 계속 조성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은 중국과 그리고 중국과 가까운 북한에 대해서 견제를 할 것이고, 미국의 동의 없이 우리나라가 단독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옛날 같은 햇볕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 도움이 돼야 되겠고, 북한이 가진 넓은 땅과 그리고 문화유산과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인구와 어떤 교류 물꼬가 트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옛날처럼 우리 정치가 갈려가지고 한쪽은 적대적, 한쪽은 친화적 정책으로 가기보다는 북한의 태도와 그리고 국제 정세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한 접근법을 통한 경제개방 교류를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평화로 전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당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 방향, 그걸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는 권력구조 개편, 둘째는 자율경제, 셋째는 평화로 전진.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민생당이 혼자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 2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과의 연합 혹은 대선 후보 영입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성사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저 또한 적극 나서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그 바른미래당 때도 신생정당 혹은 청년정당들과의 어떤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었는데요. 서로의 그 경험과 그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유력 대선 후보나 유명한 분이 입당해 주신다 해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삼지대 정치의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은 어떤 개인의 어떤 유명세 혹은 인지도에 당이 의존을 하면은 후보도 생존력을 잃고 당도 생존력을 잃습니다. 정당이란 게 아무리 못나 보여도 막상 안에 들어가서 보면 단순하게 폄훼할 수만은 없는 그런 구성원들이 모인 게 바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선한 바람,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고, 사실 그런 정당 경험이 없거나 혹은 정당을 낮게 보는 그런 자세로 만약에 어떤 이야기가 되다 보면은 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정치적 이상을 추구하다가 실현하지 못할지언정 대화 상대가 원내든 원외든 유명인이든 비유명인이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온 대로 똑같은 자세로 대화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우리 당의 생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정치, 우리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인트로 삼아서 변화에 임할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내운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